황교안 대표도 유승민이가 좋아서 저러는 거 아닙니다. 안철수 세력이 좋아서 지금 받아들이고 저러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되니까 하나가 돼야 되니까 이거를 선후관계를 바꿔놓으면 안 돼요. 황교안이가 보수 색깔을 보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비평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아요. 보수에 가치하고 총선에 승리하고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으면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국민들은 중도가 30% 40%가 있으니까 이 표를 잡기 위해서는 보수 표를 깰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러면은 애국당은 왜 존진이하고 정광훈이하고 김문수를 안 받아들이느냐 이런 비평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은 또 이들은 우파를 사랑하니까 희생해서라도 보수 분열은 안 하겠지 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눈물 나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들은 희생을 해주겠느냐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저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너무 크니까 이번에 총선이 그치면 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문수 지사가 이번에 탈당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잘 됐다. 지금 4분의 5 열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정광훈 목사 측하고 김문수 목사 측하고 조은진 측하고 세 팀 있잖아요. 좀 센. 원래는 정광훈 김문수가 하나였는데 합치려다가 서로 나누어졌죠. 둘을 합치려다가 셋이 된 꼴이잖아요. 왜냐하면 조은진 측에 가 있었지만은 성창경이라든지 이영훈 교수님이라든지 조동근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갔지만은 결국은 거기서 또 나눠지니까 이게 세 개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했지만은 세 개가 된 꼴이 됐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을 따르는 지지하는 10,000명이 넘어가는 지지자들도 김문수와 함께 동반 탈당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는 탈당한 분들은 기독자유통일당으로 정광훈 목사님 쪽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김문수 지사님이 참 인간적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선거철을 경험하면서 좀 마음이 아프다고 할까요? 짠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충근 박사님 있잖아요. 정치하고 이충근 박사님 TV하고 하는 분인데 이충근 박사님도 자유통일당을 만드니까 이 정광훈 목사님이 꼬시고 꼬셨나봐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시민사회에 있으면서 발언으로 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현실 정치라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 구정물이라고 할까요? 시궁창 같은 그런 게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 정치라는 것이. 근데 그 속에서 계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충근 박사님도 그렇고 이영훈 교수님도 그렇고 조동근 교수님 이런 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 상황이 흔치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까지라도 정치에 서서 이번에 자유통일당 만들 때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을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를 했으니까.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정규재 대표 있잖아요, 펜앤마이크. 거기 하고 또 조동근 교수님, 이영훈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 다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우파죠. 같이 우파를 만들겠다는 그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규재 주필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지금까지도 약간 김문수나 당 쪽으로 지지를 하면서 통합당에 대한 조금 제 생각할 때는 지나칠 정도의 과한 비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볼 때. 근데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다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통합당에서도 지금 김영호하고 공병호랑 이렇게 똥볼을 차놔가지고 이거 수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수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정규재 대표 같은 쓴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수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죠. 하나는 가치를 지향을 하는 우파의 당을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통합당이 우파 쪽으로 역할을 하도록. 근데 이거는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선명 우파가 되는데 아니면 선명 우파가
되도록 그 통합당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 오른쪽으로,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참 딜레마입니다. 이거는 저는 황교안 대표가 한편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유승민이라든지 여러 세력을 좌파는 아닌데 뭐 좌파 비슷한 애들까지 모아놔서 잡탕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거 전략으로 어쩔 수 없는 길이죠. 어쩔 수 없는 길. 그러면 우파끼리만 해가지고 선명 우파하면은 중도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선거 때만 중도죠. 가치는 중도가 없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다른 견해를 언제라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표를 얻기가 힘든 거죠. 표를 얻기 힘든 것뿐만 아니라 유승민이가 따로 나가가지고 표를 또 깨는 역할을 하잖아요. 적든 많든. 그것이 한두 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유승민이까지 모아가지고, 근데 그 지분 문제는 있죠. 지분을 너무 많이 줬다. 거기에 대한 불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 황교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파라고 할까요? 중도라고 할까요? 이 중도 세력을 제압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 세력들을 아울러서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얘네들이 헤게모니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공천이 중요한 거죠.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공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체제가 운영이 되도록, 황교안을 좌파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황교안을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는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니니까 어쨌든 황교안 중심으로, 그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중심에 있는 사람이 우파냐 좌파냐 생각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황교안 대표가 나름 잘 수습을 하고 있다, 최악은 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규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뭐 이미 정규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파가 잘 되기를 원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 또 과도하게 우파의 기스를 내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다 결정이 딱 되고 나면, 우리가 토론할 때는 치열하게 하지만은 결정이 나고 나면은 내가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그에 대해서 따라주는 게 한편으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통합당에서도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따라줘야 된다.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하고 결정이 되기까지 우리가 정규재 대표 같은 경우에 비평, 건설적인 비평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것이 딱 언제까지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건설적 비평을 할 것이냐. 그것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결정되기까지. 결정되고 나면 이제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선거 등록하고 나면은 이제 등록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그 황교안이라든지 통합당에 대해서 기스를 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좌파에서 그걸 인용을 하거든요. 좌파에서 선거할 때 우리가 지금 진중권이를 너무 좋아하잖아, 한편으로. 왜? 좌파에서 그 싸워주니까, 우파에서 한 사람이 싸운다 하면 좌파에서 우리 편 역할을 한다 하면 그 두 명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2인분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파 농객 2인분을 해줍니다. 저쪽에서 싸우면은. 그 진중권 같은 경우가 뭐 통합당 비난하고 그 입이 또 좋잖아요, 말이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진중권이를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젊은 층도 그렇고 중도층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저쪽으로 표가 갈 건데 진중권이가 저쪽을 공격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파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파의 진중권 역할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규재 선생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할 때는 비례대표나 그 지역구가 결정될 때까지, 결정되고 나면 그 통합당이라든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기스내는 일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삼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파 내에서는 경제에 대해서는 정규재 대표만한 농객이 없지 않습니까? 보수 제1금인데,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보수가 없어요. 고승국 대표도 잘 싸우고 있지만은 박근혜 때 살짝 흔들린 거는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다 그랬으니까, 박근혜에 대해서 뭐 변희재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 최순실을 비평을 했잖아요.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뒤에 이제 여러 가지, 황장수도 마찬가지고, 황장수는 지금까지도 박근혜에 대해서 입장이 우파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은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는 황장수가 문재인과 잘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 측면에서 옛날이 어땠다 아니면 박근혜에 대해서 입장이 어때도 지금 우리가 우파 내에서 우파의 전상가 투상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현재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파 내부를 기세를 내는 데는 딱 시점적으로 선거는 이겨야 되니까 한계를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왜 변희재를 자꾸만 변희재가 잘못한다고 하는 겁니까? 변희재가 너무 우파의 내부 총질을 많이 하잖아요. 내부 총질을. 그런데 또 변희재 같은 사람이 좌파하고 싸울 때는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기가 참 변희재 같은 사람들은 힘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저 사람이 우파에 얼마나 유익한지, 좌파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좌파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는데 그거까지는 아니지만 우파에도 피해를 준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도를 넘어서. 제가 정규재 대표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정규재 대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통합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그 벼랑 끝 전술을 해가지고 제가 정규재 선생을 너무 잘 보고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벼랑 끝 전술 같은 거죠. 니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안 찍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제대로 해라 이 말이죠. 제대로 해라. 싸움할 때도 이제 있잖아요. 남녀가 싸울 때도 뭐 이렇게 안 하면 나 안 본다 하는데 진짜 안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부분을 좀 고쳐달라 이런 이야기에 강력한 수단이거든요.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거. 정규재 선생이 우파 지지를 철회할 수가 있습니까? 우파의 대표 농객인데 고성국하고 정규재 선생 아니겠어요? 고성국 같은 경우는 정치의 대표 선수고 농객 싸울 때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글 듣고 유튜브 하고 이런 거 말고 딱 좌파 농객하고 딱 서서 싸울 수 있는 농객 있잖아요. 싸울 수 있는 농객. 저희처럼 이렇게 유튜브나 올리고 이런 사람 말고 딱 좌파 농객하고 딱 섰을 때 유시민이가 겁을 내는 부류가 그렇잖아요. 유시민이는 홍준표라든지 전원책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농객으로서는 이류 정도라고 봅니다. 농객으로서 좀 잘하는 분들이 그 정규재, 고성국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토론을 피해버립니다. 유시민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고성국 대표도 그러잖아요. 유시민이한테 토론을 하자고 그렇게 제의를 해도 언제든지 자기도 받아주겠다고 해도 유시민이가 안 한다는 거잖아요. 홍준표라든지 전원책이라든지 논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희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한 가치에 서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사람을 따르는 듯한 여론의 눈치를 보는 듯한 인기에 약간 매몰되어져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물론 누구나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 정규재라든지 고성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미처 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정규재 선생 같은 경우에도 실수가 있고 고성국 같은 경우도 실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렇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자기네들이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검증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인기 영합적인 인물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치 논쟁을. 그렇습니다. 우파의 지금 그런 그 농객들 중요한데 자살골은 안 되겠다. 자살골은. 근데 딱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우리가 건설적 비판은 계속하지만은 선거를 이겨놔야 그 다음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부싸움 했다고 그 집에 불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한 대 맞았다고 해가지고 집에 불을 낼 수는 없잖아요. 우파라는 그 집을 이야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통합당이 하는 게 잘못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번에 공천에. 그렇다고 해서 자살골을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큰 게 있으니까 소탐 대실 작은 걸 얻기 위해서 크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공병호 씨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소탐 대실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리를 못 지킨 것이고 공천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당대표 한승교하고 암묵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쿠데타 같은 거죠. 쿠데타. 누구 이야기대로 당이 만들어진 원천이 있잖아요. 이것은 임시적으로 총선을 위해서 만든 정당인데 한편으로는 그 정당이 당을 하나 새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이거를 그냥 거저 먹어버리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저 먹어버리려고
참 나쁜 일이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신이잖아요. 배신 한편으로. 그거는 황교안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꾸만 그 몰아가는데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왜 지지합니까? 통합당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라. 통합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지지하는 사람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되겠어요? 공천 문제에서 가지고 자기 뜻대로 말이지 다 하고. 그렇다고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순분들이 있잖아요. 그 젊은 사람 5번입니까? 1번도 당선권에는 넣는다 하더라도 보수의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열심히 해가지고 선거 초려해가지고 보수의 윤봉길 의사, 손주 이런 사람들 독립기념관 관장이었습니까? 이런 분들을 모셔왔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모셔왔습니까? 그거 잘했다고 말이지. 얼마나 그때 그 보수들이 좋아하고 했는데 그 황교안에 대한 배신이 아니에요. 보수를 배신한 거다 말이에요. 보수.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좋아하고 했는데 그걸 배신하면 됩니까?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 당연히 1번이 될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순진이라고 그런 사람들 투사니까 뭐 하겠죠. 필요하겠죠. 그러면 10몇 번에 넣든지 많으면 20번, 20번은 힘들겠지만은 까지도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당선권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지 황교안 얼굴을 먹칠을 하는 것이고 황교안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 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뜻과 다른 거잖아요. 어쨌든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선출해서 당대표가 됐지만은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한성교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선출직이 임명직을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출직이 임명직을 지배를 하는 거죠. 선출직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그 선출직을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원리잖아요. 그 조직 원리죠. 민주주의 원리를 민주적인 절차 이야기를 하면서 따르지 않고 당원들의 의견과 달리 말이죠. 쿠데타를 하려고 고집 피우다가 황교안이 실력 행사를 하니까 그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말이죠. 공병호 씨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하려면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죠. 황교안이 실력 행사하고 또 구독자들이 구독 취소 제가 고성국 TV나 이런 걸 좀 보는데 보면 막 구독 취소하라고 구독 취소 운동이 우판에서 공병호에 대하여서 말이죠. 구독 취소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구독 취소해야 돼. 그러니까 경제학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실리를 따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구독 취소를 하는 구독 취소되는 것 때문에 그 사과를 하는 듯이 그것 때문은 아닐지라도 사과를 하려면 조금 빨리 했어야 된다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게 진정으로 내가 사과를 하는지 구독 취소를 해가지고 열성 구독자들이 10분의 1이나 빠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타이밍에 생 거 아닙니까? 52만 3만 가는데 47만 8만까지 그 떨어지니까 그거 다 열성 구독자들 아닙니까? 우파에서 열성 구독자가 하니까 경제적인 문재인 대통령 실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공병호 씨는 정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경제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박사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박사라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분야에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사실은 자기 분야에서도 경제라고 해서 경제 다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경제에서도 자기가 박사 학위다 그러면 자기가 딴 분야가 있잖아요. 분야 박사는 좁고 깊게 보는 게잖아요. 근데 정치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넓게 볼 줄 알아야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공천위원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신념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당의 이념을 관철시키는 자리에서 자기가 심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심판 역할을 안 해온 경우들이 지금까지 많으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옛날에 김무성이가 도장 갖고 날랐을 때 그때 이항구가 공천위원장이었잖아요. 그때 공천 잘못하고 나서 이항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TV 토론에서도 경제적인 정책 가지고 많이 나오고 토론하고 했습니까? TV에 나와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그 정치적으로 끝난 거죠. 공천 잘못해가지고. 그 정도로 공천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박근혜 탄핵하고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옛날에는 김무성이가 그 도장 갖고 그 나르샤 하더만은 이번에는 자꾸 실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경과를 볼 때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문수 지사님, 참 저는 김문수 지사님을 한편으로는 좋아해요. 박근혜에 대한 생각은 조금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박근혜하고 2012년에 경선을 해서 그때 앙금도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박근혜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서신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편지, 박근혜 편지에 대해서도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섭섭했나 봐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하고 싸우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배려는 없이 통합당으로 좀 힘을 합쳐달라 한마디도 없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통합당 이야기는 거대 야당이죠. 야당 이야기는 하는데 그 다른 세력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배려죠. 배려가 없었던 거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겨야 되니까 하나가 돼야 이길 수가 있거든요. 하나가 되려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황교안 대표도 유승민이가 좋아서 저러는 거 아닙니다. 안철수 세력이 좋아서 지금 받아들이고 저러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되니까 하나가 돼야 되니까 이거를 선후관계를 바꿔놓으면 안 돼요. 황교안이가 보수 색깔을 보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평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아요. 보수의 가치하고 총선에 승리하고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으면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국민들은 중도가 30% 40%가 있으니까 이 표를 잡기 위해서는 보수 표를 깰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러면은 애국당은 왜 존진이하고 정강훈이하고 김문수를 안 받아들이느냐 이런 비평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은 또 이들은 우파를 사랑하니까 희생해서라도 보수 분열은 안 하겠지 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눈물 나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들은 희생을 해주겠느냐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저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너무 크니까 이번에 총선이 그치면 사실은 이게 추울 때 기도하고 진짜 정강훈 목사님 같은 경우 김문수 지사님 같은 경우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는 진짜 이충건 박사님이 정치하는 그 일선에 서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자유통일당 그때 참 마음이 짠했어요. 왜 저런 분까지 나서가지고 해야 되는가? 원망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왜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학자적인 자리에 있어가지고 비정치적인 분까지 정치에 나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타깝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별 수 없다 나는 그리 봅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파가 죽어야 강성 우파가 한편으로 보면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좀 죽어야 이길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기독교회가 정치 세력화하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저는 더 효과적인 것은 어쨌든 싸울 때 힘을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통합당이 기독교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통합당 내에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독교적인 가치, 우파적인 가치, 헌법적인 가치, 이 나라의 건국 이념, 이승만이 생각했던 그런 것을 이제 통일로 우리가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데 있어가지고 여기 통합당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겨야 되니까 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고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계속 선거 때마다 연합을 해야 된다. 이 세력이 크면 클수록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양당 체제가 좋은데 그러니까 양당 체제 내에서 미국처럼 공화당 체제 내에서 공화당이라는 말이 그렇지만은 미국의 그걸 당을 해서 말이에요. 그런 체제 내에서 우파의 색깔을 선명하게 하도록 하는 일에 투쟁 전선을 연합을 해서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해서 안타깝지만은 비례는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봐야 한석이고 표를 많이 얻으면 또 강성 우파가 되니까 비례로 출마하는 것은 기세를 내도 어쨌든 한 표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조금 안타까운 측면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김문수 지사님 탈당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 기독교와 정치라는 것은 힘든 그 주제입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가 정치를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가 통합당을 좀 믿고 그래도 한교안 대표를 그 기독교인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또 자살골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표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